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의 대형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두 곳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울진 산불은 고행로가 없는 도로 옆 배수로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담배꽁초로 인한 발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확진자 사전 투표 과정에서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부되는 등 선관위의 관리 부실이 논란입니다. 여야 모두 선관위를 질타했고 선관위는 부정 소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선거전 마지막 휴일 수도권에서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두 후보 모두 부동산 민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민간인 대피를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임시휴전이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파기됐습니다. 러시아군은 임시휴전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푸틴 대통령은 제재는 선전포고라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병우입니다. 지난 4일 시작된 울진 삼척 산불이 지금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불길을 잡기 위해 모두가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걷잡을 수 없이 번진 산불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피해 규모가 지난 22년 동안 발생한 산불 중 최대라고 합니다. 경북 울진에서 시작한 산불은 동해안까지 접근했다 다시 내륙 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신철 기자, 현재 불의 진행 방향은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빨갛게 보이는 것이 울진 산불의 화선입니다. 이런 화선이 60km나 넘게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초속 2에서 3m로 바람이 잦아들고 강풍주의보가 해제되면서 진화율은 40%를 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시로 바뀌는 바람의 방향이 문제입니다. 어제 남쪽으로 불던 바람이 오늘 낮부터는 서쪽으로, 오늘 밤 9시쯤부터는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흘째 이어진 울진 산불로 여의도에 42배에 이르는 산림이 불탔습니다. 주택 등 시설 피해도 391채에 이르고 주민 6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방어선이 소광리라는 곳과 또 국도 36호선인데 여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륙으로 방향을 튼 산불은 금강송 군락지가 있는 소광리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17,000배 크기에 이르는 금강송 군락지에는 수령 200년이 넘은 금강송 수천 그루가 밀집해 있습니다. 산불이 가장 강한 소광리 일대에 헬기 신한대를 집중 투입했지만 바람과 연기 때문에 주부를 잡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산불은 금강송 군락지에 500m 앞까지 접근했고 산불 당국은 소광리와 36번 국도에 최종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산불이 36번 국도를 넘어서면 보물로 지정된 조선 초기 사찰 건물이 있는 불영사의 응징전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산불 당국은 산불의 진행 상황에 따라 불영사 일대에 대피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북 울진 산불 현장에서 TV조선 이신철입니다. 네, 이번엔 강원도 동해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이 산불 진화에 진척이 좀 있습니까? 네, 동해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산림당국이 오늘 아침부터 동해와 강릉 5개에 진화헬기 28대를 집중 투입하면서 두 불은 크게 잡힌 상태입니다. 어제보다 많은 헬기가 투입됐고 강풍특보도 해제됐기 때문입니다. 바람도 잦아들면서 확산됐던 불길은 눈에 띄게 줄어들어 현재 50%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불로 통제됐던 교통망도 뚫렸습니다. 동해국도 42호선과 동해고속도로 옥계 IC와 동해 IC 구간이 오전에 해제된 데 이어 오후에는 동해 강릉 구간 열차 운행도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건조특보가 계속되는 데다 순간 돌풍에 불씨가 살아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소방관과 진화대, 경찰, 군정병까지 인력 13,000여 명을 투입해 민가 주변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야간까지 산불이 내려오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 강원도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산불이 났습니다. 피해가 크죠? 네, 정밀 조사 결과 강릉과 동해에서만 산림 1,850헥타르가 불탔습니다. 주택부터 농가 시설까지 97채가 불탔습니다. 관광 명소인 동해 농공단길은 물론 동해 어달산 봉수대 등
문화유산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부 지역은 현장에 투입된 소방 헬기가 부족해 산불 진화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삼척 LNG 생산기지로 향하던 불길은 막았지만 민가가 있는 일부 지역에는 불이 확산 중입니다. 지난 4일 산불이 발생한 영월 역시 방어선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 강릉과 동해, 영월 삼척에선 사흘째 이어진 산불로 축구장 3,850여 개 면적의 산림이 불탔습니다. 동해 산불 현장에서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울진 산불의 최초 발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한적한 도로 옆 배수로에서 처음 불이 시작됐는데 낙엽 등이 쌓인 메마른 배수로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발화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60대 방어범은 자신의 집 등 3곳에 불을 지르고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한적한 도로 옆 야산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지더니 3분 만에 강풍을 타고 산 중턱까지 불길이 치솟습니다. 놀란 주민들의 신고로 소방차가 10여 분 만에 도착했지만 불은 이미 산 전체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다다다닥 끓는 소나무까지 타는 소리가 나가 보니까 그 불이 한 10m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지난 4일 울진 산불이 처음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최초 발화 지점은 산 기슭과 맞닿은 도로 옆 배수로. 배수로 안쪽은 물이 메말랐고 불탄 나뭇가지와 낙엽이 남았습니다. 발화 지점 부근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공개된 CCTV에는 자동차 4대만 지나갔습니다. 경찰과 산림당국은 담배꽁초 투기 등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초 발화 구역은 설정을 했지만 특정 원인은 저희가 아직 찾지 못했고요. 한편 강릉 옥계에서 동해로 확산된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는 어제 새벽 자신의 집과 농막 등 3곳에 토치로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오늘 A씨를 방화와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이번 대형 산불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은 잿더미로 변하고 있습니다. 건물 5채가 완전히 불탄 펜션업주와 집과 농기계를 모두 잃은 농민들은 살 길이 막막하다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구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불이 덮친 펜션 건물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지붕도 벽체도 모두 무너지고 시커먼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가정용 소화기만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펜션 건물 7채 가운데 5채가 완전히 불탔습니다. 손님도 예약한 게 다 취소되고 지금 말을 못하겠습니다. 검게 그을리고 부서진 집안에 들어가 보니 살림살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집도 농기구의 농작물까지 한순간에 제로 변했습니다. 한 50년 동안 이제 조금씩 장만해가지고 100%다 뭐 제가 된 거지. 제가 뭐 건질 거 하나도 못 건졌어요. 한 여성이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 산불에 뿌립니다. 불이 식당으로 번질까 애를 태웁니다. 이걸 어떻게 해? 소방차가 안 오고? 축사는 연기에 휩싸였고 미처 탈출하지 못한 소들이 연기 속에서 불안에 떱니다. 농민들은 양동이에 담은 물을 바가지로 뿌리며 축사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산발적으로 다 퍼져버렸어요. 대책이 안 쓰더라고요. 불이 난 축사에서 탈출한 소들은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들녘을 서성거리기도 합니다. 사흘째 이어진 대형 산불에 사람도 가축도 삶의 터전을 잃으면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곳곳에서 난 산불로 이재민들은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울진 대피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송민선 기자, 이재민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이곳 울진 국민체육센터 대피소에는 임시 텐트 64개가 마련돼 이재민 160여 명이 사흘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은 화재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소식에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이재민 대부분은 급하게 산불을 피하느라 몸만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건반지도 타 불에 타고 하나도 없어. 그러게 뭐 좀 주섬 쪼가지고 족보 하나만 들고 갔네. 집은 물론 삶의 터전까지 잃게 된 이재민들은 앞날이 더 걱정입니다. 그 빚 다 갖고 이제 살만하니까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집도 없지도. 지금 애 결혼 26일 날 결혼식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대피소 총 16곳에 이재민 660여 명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구호 물품이 속속 도착하고 있지만 일부 물품은 부족하고 편의시설도 아직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런닝도 110,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거. 저는 장애인이라 화장실 가는 게 너무 멀고 너무 힘들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울진 대피소를 방문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울진과 삼척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울진 대피소에서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이 나왔습니다만 중앙선관위의 부실한 관리로 확진자 투표 과정에서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여야 모두 선관위를 질타했을 뿐 아니라 대한변협의 경우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대선 한복판에서 선거 부정이 버젓이 벌어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의 허술한 선거 사무관리 행태가 자칫 유권자들에게 대선 투표에 대한 불신감을 심어줄까 걱정입니다. 어제 벌어진 황당한 상황에 대해 유권자들께서 많은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어제 있었던 대혼란을 정리했습니다. 투표용지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칸에 빨간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투표라고 이 봉지에 담아서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봉투를 한번 열어봤더니 이미 봉투에 이게 들어있더라 그 얘기예요. 확진 유권자에 배부된 투표봉투 안에 누군가가 이미 기표한 용지가 들어간 겁니다. 워낙 많이 문제되니까 아마 기표하고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확진자 기표소엔 투표함도 없어 유권자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포함번호 투표하면서 혹시 이렇게 됐나요? 인감이 없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놔두고 가라냐고 놔두고 가라는 게 말이 돼요? 건물 외부에서 투표한 확진자 선거 봉투는 한꺼번에 실내 투표함으로 옮겨졌는데 바닥에 있는 바구니에 뒤죽박죽 넣고 방치하거나 쇼핑백과 택배 상자, 심지어 쓰레기 봉투에 맨손까지 동원하는 주먹구구식 방법이 동원됐습니다. 봉투를 받아서 안으로 전달하고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서 또 받아서 전달하고.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들어가는 전 과정을 감시해야 할 참관인이 보이지 않는 곳도 많았습니다. 뭘 잘못해? 참관인이 어딨냐고 지금.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빚어진 대혼란에 제보 영상과 사진만 수백 건이었지만 어젯밤 선관위의 대응은 별 문제가 아니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뭐가 문제라고 말씀하셨나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36.9%인 1,632만 명이 투표를 마쳤다고 발표했는데 확진자 투표율은 별도로 집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표가 부실하게 관리된 건지 파악조차 안 됐다는 겁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이게 2022년 대한민국 대선에서 벌어진 장면이 맞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심하고 부실한 선거관리 실태가 드러나면서 여야 모두 선관위를 맹비난했습니다. 선관위는 송구하다고 사과는 했지만 부정의 소지는 절대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어서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이 부실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예측하고 준비를 했어야 합니다. 송영길 대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준비 미흡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고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2022년 대한민국이 맞느냐며 선관위원장은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대혼란이 빚어진 어제 사무실에 출근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 선관위를 직접 항의 방문한 데 이어 왜 확진자 투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해명하세요.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책임을 질 인사에 즉각적인 거취 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선 후보들도 본투표에서 혼선이 재발 않도록 해야 한다거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선관위는 관리에 미흡함이 있었다며 송구하다고 했지만 절대 부정의 소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선관위 사무차장은 3월 9일은 한치 오차도 없이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투표권이 제대로 행사되었다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지만 야당은 이번 대혼란은 물론 성관이의 편파성에도 책임이 큰 대통령이 평론가처럼 한가한 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전 마지막 주말인 오늘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수도권에서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곳곳을 누비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먼저 이 후보 유세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정민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지금 이재명 후보 오늘 마지막 유세 장소인 서울 용산역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풍선과 유세 피켓을 들고 이 후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하루에만 성북과 도봉 등 67곳 얼마나 힘들까요? 수화했는데요. 성남도 민심을 감안해서 첫 유세부터 사과 인정을 했습니다. 20년 전 부동산 정책 잘못했다. 맞습니다. 저도 아프게 인정합니다. 이 후보는 자신은 시장주의자라며 명운을 걸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고 다주택 고위공직자는 임용 승진에서 제외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들 내로남불 못하게 해야 정부 정책을 신뢰합니다. 부동산도 백지 신탁해서 투기 투자 못하게 확실히 막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선 적폐 수사 발언을 상기시키며 이른바 정치 보복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치 보복 이런 거 할 시간 없습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정치 보복에 남의 뒤를 캡니까? 동해안 산불 상황과 관련해선 산불 진압용 초대형 헬기를 2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일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과 대구, 대전 등 경부선 주요 거점을 도는 이 후보는 모레 마지막 유세를 서울 광화문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 용산 유세 현장에서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유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 후보는 서울과 경기를 오가며 총력 유세로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박성재 기자, 박 기자는 지금 경기도 지역에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경기도 부천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대규모 지지자들이 모인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유세 연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의 경우 부동산 민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윤 후보는 민주당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라 실수를 해도 28번을 합니까? 그렇죠? 국민들을 계속 새집에 살게 붙들어 놔야 민주당을 찍는다는 겁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가 소유자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인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정부가 일부러 집값을 올렸다고 주장한 겁니다. 또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된 김만배, 남욱 등을 이재명의 부하라고 부르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지들이 알아서 했다니 그럼 그렇게 무능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합니까, 여러분? 화주를 찾아선 미사일을 쏜 북한에 왜 도발이라고 못하느냐고 따졌습니다. 북한에서 핵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 실험을 올 들어 9번째 했는데 왜 이거를 도발이라고 규탄도 못합니까? 안철수 대표는 대구에서 윤석열의 공정과 안철수의 통합을 합치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경기도 부천 유세 현장에서 TV조선 박성재입니다. 이번 확진자 사전투표의 위법 논란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부 장영욱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 기자, 첫 번째 이제 궁금한 것이 이제 확진자들께서 어제 투표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투표지가 어떤 식으로 이동이 돼서 문제가 된 겁니까? 네,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 확진자분들이 투표를 하셨는데 그 투표 용지를 이 확진자분들이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확진자분들이 투표를 하고 나면 이 투표함 이 용지가 이렇게 바구니에 따로 거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바구니에 거쳐진 투표 용지를 또다시 종이 박스 같은 데 담아서 이 투표소 관계자가
투표함으로 가져가서 한꺼번에 넣었습니다. 여기다가 이 참관인까지 주변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 투표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투표한 이 투표용지가 어떤 식으로 다뤄졌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항의하시는 시민분도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투표 사무원이 뭐라고 설명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이 영상에서는 아예 투표 참관인이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설명을 보면 사실상 투표 참관인이 따라다니지 못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주목 990 시스템에다가 또 아까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일부 이 투표 용지는 받아보니 이재명 후보가 이미 기표가 돼 있는 용지도 있었습니다. 이런 제보가 나오고 하니까 이 내 투표가 중간에 혹시 바꿔치기 당하거나 이 분실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정말 대혼란이 벌어졌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이 법적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이 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이 야당에서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이 공직선거법 제157조 4항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으로 돼 있냐면 선거인은 투표한 용지를 투표 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투표한 사람이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어야 하고 이 과정을 이 투표 참관인이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이런 제보들 내용을 보면 이런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보통 이 선거의 4대 원칙이라고 불리는 이 원칙들 중에서도 오늘 이 변협이 성명서를 내놨는데 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원칙 4가지 중에서 이런 사태는 이 직접과 비밀 투표 원칙이 훼손된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 정말 걱정이 되는 게 본 투표가 3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유권자들께서 내가 행사한 투표가 실제로 잘 반영이 될까 이거를 의심하는 투표 불신이 생기지 않을까 이게 가장 걱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일주일 정도의 이 확진자 수가 한 140만 명 정도가 넘습니다. 이 중에서 이 몇 명이 사전 투표에 참여했는지는 정확히 집계는 안 되지만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이 사전 투표에 참여했다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박빙 선거 구도에서 충분히 당락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실제로 역대 대선을 봐도 다 이 박빙 승부로 나왔는데 1997년 김대중 후보는 39만 표 차로 승리를 했고 2002년에 노무현 후보는 57만 표 차, 2012년 박근혜 후보는 이 108만 표 차로 승리했습니다. 이게 다 득표율로 따지면 1에서 한 3%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던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박빙 선거가 예상되는 가운데 만약에 이런 식의 이 문제가 생긴 상태에서 어느 한쪽이 진다면 이 패배한 쪽에서는 이 선거 관리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뭐 수긍할 수 없다 이런 반응까지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에서 그동안 오미크론이 확산세가 매우 크니까 한 30만 명까지도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를 했었는데 선관위는 당연히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대처를 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선관위에서 설명하는 거는 이 투표 관리인 인력과 또 투표소의 시설 제약 때문에 이런 뭐 문제가 생겼다, 뭐 유감의 입장을 나타냈는데 하지만 이 선거관리 예산을 보면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습니다. 이번 대선 선거관리 비용이 지난 대선보다 37%, 또 지난해 총선보다는 25% 늘어난 2,83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정도의 돈이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선관위에 반복되는 무능과 또 이 편파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상임위원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영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잠시 공격을 멈추고 인도주의 통로, 그러니까 민간인들을 위해 평화로운 피난길을 만들기로 했죠. 그런데 첫날부터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전역에서 교전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는 다시 한번 피난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9시간 동안 휴전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지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침공 첫날부터 러시아군의 집중 훈련을 받은 마리우폴의 한 병원. 아버지가 18개월 아들을 품에 안고 수술실로 달려갑니다. 의료진이 급히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짧디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러시아는 마리우폴과 볼노바하 지역을 공격하지 않고 평화로운 피난길을 열어주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21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지만 러시아는 오히려 공세를 더 강화했습니다. В связи с нежеланием украинской стороны воздействовать на националистов или продлевать режим тишины, наступательные действия с 18 часов московского времени возобновлены. 주민들은 이제 먹을 것조차 다 떨어졌다며 절망합니다. Нет подвоза продуктов вообще. Люди берут все подряд. Пустые полки в магазинах. 마리우폴시는 밤 9시까지 민간인 대피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곳곳이 불바다로 변했고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Мы в подвале сидим. Нас спас подвал, люди сидят в подвалах. Это просто ужас. 전기를 통제하기 위해 발전 시설을 집중 공략하는 러시아군은 제2원전인 미콜라이우 원전의 32km 앞까지 진격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열차나 자가용을 타고 또는 걸어서 고도에게 고국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폭격 위험에도 남는 걸 선택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직접 방공호를 파면서 러시아군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 목소리를 신은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무너진 다리를 지나 조심조심 강을 건넙니다.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이동에 불편한 짐들은 그냥 두고 갑니다. Мы совсем справимся. 희망을 놓지는 않지만 두려움이 더 큰 게 사실입니다. Боюсь. Конечно. За что? За что? Угроза ядерных взрывов, подступает к Киеву, такая давка, поэтому люди просто хотят жить. 가족 걱정에 고향을 등지지 않고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We still have family here. We have my grandparents. I have aunts here. I have cousins. If you have an expectation or a feeling that something might happen, it's easier for some people. It's easier together. 편의점에선 술을 팔지 않고 있습니다. 또렷한 정신으로 대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The news reports have to increase to show what's happening here in Ukraine, but also show enormous resilience, patriotism, cohesiveness, and desire for peace of the Ukrainian people. 남은 시민들은 합심해 방어벽을 세우고 대피소를 만듭니다. 자원 입대도 줄을 잇습니다. Those guys, they don't. We know what we are doing, and that's why we will win. 지금까지 13만 명 이상이 스스로 총을 들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미국 등 서방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될 것에 대비해 미국은 항공모함 전단을 이동 배치하고 전투기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위협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아드리아해에서 나토 해군과 합동훈련을 했던 미국 항공모함 해리 트루먼호. 에게해 북부까지 이동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보스포루스 해협을 거치면 우크라이나 남쪽 바다인 흑해로 연결됩니다. 러시아 군함의 접근을 경계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미국은 폴란드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우선 지원하고 폴란드엔 F-16 전투기를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아니지만 상황이 나빠질 것에 대비하는 겁니다. We significantly increased the amount and types of military equipment and capabilities that we positioned in Poland. As President Biden has said, we will defend every inch of NATO territory. 서방의 제재를 선전포고로 규정한 푸틴 대통령은 침공의 우선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군사 인프라를 제거하는 거였다며 작전이 거의 마무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Если дальше они будут продолжать делать то, что они делают, я уже тоже об этом говорил, они ставят вообще под вопрос будущность украинс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러시아와 협상에 나섰던 우크라이나 대표단 소속 데니스 키레예프가 숨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의원은 키레예프가 러시아의 스파이인 게 드러나 처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 환자가 오늘도 24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유행의 정점으로 향해 가는 가운데 새 학기를 맞은 학교가 비상입니다. 학생들의 확진이 속출하고 교사들도 감염이 이어지면서 대신할 사람을 구하느라 바쁩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동작구의 초등학교. 지난주 개학한 뒤 첫날에만 확진자 72명이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120여 명이 격리 상태입니다. 우리는 4명 이상 나오게 되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시켜요. 확산이 또 확 될까 봐. 급식실 직원 10명 가운데도 6명이 확진돼 정규 급식 대신 빵과 우유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10명 이상 나온 학교가 서울에만 33곳에 이릅니다. 전국에서 개학 첫날 15만 8천 명이 등교를 못했습니다. 학교마다 확진된 교사를 대신할 인력을 구하느라 비상입니다. 교과전담 선생님들이 계신데 강사를 못 구하니까 이분들한테 특별히 부탁하고 사흘째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으며 유행이 정점을 향해 가는 가운데 개학과 함께 학령기 아동 감염이 늘면서 18살 이하가 전체 확진자의 23.1%를 차지했습니다. 60살 이상 고위험군보다 높은 비중입니다. 이에 정부는 접종 대상이 아닌 11살 이하를 위한 거점 병원을 지정했습니다. 28개 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1,442개 병상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는 14일부터는 확진자와 함께 사는 학생과 교사의 격리 의무가 해제돼 학교발 확산이 커질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는 와중에도 정부가 방역의 고삐를 푸는 건 유행이 정점에 가까이 왔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그 정점이 언제 올지 또 어느 정도의 규모일지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건 없는데요. 태풍의 눈이 된 오미크론 정점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덴마크 시민들이 맥주잔을 부딪힙니다.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모습이 코로나 이전에 보던 풍경입니다. 이처럼 일상이 가능해진 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찍었다고 덴마크 당국이 판단하면서입니다. 우리 방역 당국은 유행 정점을 3월 중순 하루 35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2, 3주 이내에 정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점은 더 늦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등에 따르면 확산세가 감소세로 바뀌는 시점은 대체로 인구의 20% 이상이 확진될 때입니다. 미국은 전체 인구 3억 3,400여만 명의 23%, 영국은 27%, 프랑스는 34%가 감염되고 나서야 유행이 한풀 꺾였습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445만 6,264명, 전체의 9%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감소세를 기대하려면 추가 확진자가 500만 명 이상 발생해야 한다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유행의 정점은 정부가 예측한 2, 3주 뒤가 아니라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점을 전 찍는다고 표현을 안 하고 있고요. 그냥 정점이 유지된다라고. 왜냐하면 지금 정점이 언제일지도 잘 모르겠고요. 정점에 얼마나 많은 감염자가 있는지도 정확히 파악이 어렵거든요.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 스텔스 오미크론의 등장 속에 지난주 거리두기 조치가 일부 완화된 것도 변수입니다. 지난달 말 하루 최대 24만여 명이 참여하던 3차 접종도 방역 패스 중단 이후 이달 초엔 10만 명 내외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번 3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2년간에 걸친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의 싸움을 우리가 좋은 결과로 이어가지고. 정점을 정확히 예측할 순 없지만 마지막 코로나19 터널일지 모를 이 시기를 잘 넘기기 위한 중대 고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일상 회복에 대한 섣부른 기대감보다 의료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게 먼저가 아닐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서울시가 아파트 층수를 제한하는 이른바 35층 룰을 폐지하자 압구정과 여의도, 용산 등 서울 한강변에 위치한 재건축 단지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조합들이 앞다퉈서 층수 상향 검토에 들어간 건데 일부에서는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김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년 49층 높이의 재건축 계획안을 추진했다 심의에 가로막혔던 압구정 3구역. 지난 목요일 서울시의 35층 규제 폐지 발표에 다시 기존 계획안을 꺼내들었습니다. 서울시 이번 발표에 더불어 가지고 우리는 계속 49층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산의 재건축 단지들도 분주합니다. 올 초 35층 설계안과 함께 68층 계획안을 검토했던 이 단지는 68층 안으로 급선회하려는 움직임이고 변경인가 절차를 밟을 거예요. 과거에 했던 건축허가라든지 정비계획 변경이라든지. 인근 재건축 단지도 덩달아 층수 올리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럴 계획을 잡고 있는데 60층 정도를 허용이 된다고 하면은 그 정도 범위 내에서 35층 룰이 8년 만에 폐지되면서 서울 주택 공급에 숨통을 텄다는 평가입니다. 집값 자극 우려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반응입니다. 다만 서울시 계획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데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같은 규제가 남아있어 사업에 탄력이 붙을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박경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첫 번째 물음표는 심판도 뛴다로 하겠습니다. 네. 선관위 논란이군요. 지금 선관위 논란 파장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심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선관위만큼 선거 때마다 각종 논란을 몰고 다닌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선수로 뛴다는 말이 나오겠어요? 예, 지금까지 사례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2020년 총선 때 야당의 민생 파탄 문구는 불허하고 대신 여당의 친일 청산, 적폐 청산은 허용해서 야당의 반발을 샀었고요. 작년 재보궐 때는 택시 투표 동료 광고에서 이렇게 여당을 연상시키는 색을 쓰려다 지적을 받고 중단한 바 있습니다. 선거 직전 부산 가덕도를 찾은 문 대통령이 가슴이 뛴다고 한 발언, 그리고 교통방송의 일합시다 캠페인은 문제 없다고 판단해놓고 여성단체의 보궐선거 외화조 캠페인과 내로남불, 무능, 위선 표현은 안 된다고 막아서기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정이란 잣대를 지키려고 무한한 노력을 해왔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도 주술이나 구판을 허용해서 논란이 되니까 뒤늦게 초밥, 소고기를 허용했는데 야당은 선관위의 정치 편향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를 공정하고 엄중하게 관리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대선에서도 정치 편향적인 행태를 다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선관위가 이렇게까지 신뢰를 잃게 된 건가요? 먼저 선관위 구성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네. 선관위원은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3명씩 추천하게 되는데요. 현재 활동 중인 선관위원 7명 중 6명은 구조적으로 친여 성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관위원장인 노정희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과거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에서 항소심까지 유죄였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때 주심을 맡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조성대 위원은 과거 박원순 전 시장과 문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고 과거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란 정부 발표를 개그라고 표현했던 인물입니다. 이 선관위 사무를 총괄하는 상임위원도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시청자분들도 이름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조혜주 전 상임위원입니다. 문재인 캠프 특보 출신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면서 출발부터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청문회도 못 열었었는데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또 상임위원은 공정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임기가 6년인 다른 위원들과 달리 3년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게 관례인데 그런데 문 대통령은 조 전 의원의 사표를 발렸고 이에 조 전 의원은 비상임위원으로 3년 더 재직하려다 선관위 직원들의 집단 사퇴 성명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코드 인사로 논란이 많은 편이었는데 이 선관위도 만만치 않네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 심판도 뛴다의 느낌표는 자초한 레드카드로 하겠습니다. 네. 예, 선관위원장은 오부요인, 선관위원은 장관급의 파격 대우를 받습니다. 공정한 심판자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번 선관위에 사전투표 관리 부실을 두고 여야 구분 없이 비판이 쏟아지는데 심판이 선수처럼 뛰며 공정한 시비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박근혜 퇴원 임박으로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퇴원이 곧 이루어지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선거 전 메시지 여부와 맞물려서 박 전 대통령의 퇴원 시점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대선이 있는 다음 주에 퇴원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부 언론이 본투표 당일인 9일 퇴원한다고 보도했었는데 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아니라고 했는데도 굳이 쓰더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이냐고 물었더니 역시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은 8일이나 10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8일 대선 전이라면은 아무래도 그의 대국민 메시지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은 사면 당시 빠른 시일 내에 인사를 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 기자가 방금 나온 유영하 변호사를 취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메시지를 낸다, 안 낸다 뭐 그런 답이 있었나요? 박 전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네. 다만 어제 오전 병원 인근에서 사전투표를 할 때 수감 당시 입었던 남색 코트를 다시 입은 게 여러 해석을 낳은 바 있습니다. 일부 여권 인사들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거란 취지의 추측까지 내놓고 있는데 이런 논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입장을 밝힐 거란 관측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 시점에서는 정말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을 예단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여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한 바로 이 비하 발언이 적지 않은 반감을 낳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가 힘들 때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 그 전이 아닙니다. 예, 다만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윤 후보는 그 일에 대해서 검사로서 할 일을 한 것이라면서도 건강 문제 등에 대해선 안타까움을 표해왔습니다. 우리 박 전 대통령의 빠른 쾌유를 바라고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면은 저도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예, 두 번째 물음표 박근혜 퇴원 임박의 느낌표는 건강부터 회복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 박 전 대통령은 2006년 지방선거 때 테러를 당한 턱 주위의 통증이 재발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음식을 씹는데 어려움도 있다고 하는데 워낙 민감한 시기에 태어나기 때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긴 하지만 건강부터 회복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경준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울진과 삼척, 동해 등의 산불이 사흘째 비상입니다. 안타까운 피해가 속출하면서 울진과 삼척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도 선포가 됐는데요. 3월부터 4월 사이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행히 강풍특보는 해제가 되면서 바람이 조금 잦아들긴 했지만 진화에는 바람의 방향이 중요한데요. 바람의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기가 메말라 있어서 불길이 전부 잡히더라도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해안과 영남 곳곳으로는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이고 중부와 전남 동부, 그밖에 영남 지역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작은 불씨도 잘 살피시고 산림 근처에서는 흡연이나 소각행위를 철저히 삼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럴 때 비가 내려주면 참 좋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다음 주 일요일 13일은 되어야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해갈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정확한 강수량 예보가 나올 때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차 더 올라서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에는 서울 낮 최고 기온이 15도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뉴스7을 통해선 대한민국 새 대통령 당선인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되든 당선 직후라 희망찬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제시하겠죠. 문득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다시 들어볼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을 저렇게 가슴 벅차게 만드는 연설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대목이 귓가에 남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3월 9일 국민이 선택한 후보도 국민 통합을 외칠 것입니다. 이제는 제발 귀만 즐거운 취임사는 그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